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토록 오래 헤맸는데 그건 그저 살아가는 일이었다니. 내 삶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기를 바라는데 그건 누가 찾아서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일이었다. 내가 뭘 할 때 재미있고 뭘 할 때 의미를 느끼는 사람인지 자꾸자꾸 찾고 자꾸자꾸 해봐야겠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는 말 대신 사는 게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아무도 나만큼은 신경 써주지 않는 내 인생을 챙기기 위해서.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해야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책도 봐야 하고 오랜만에 부모님도 찾아뵈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늘 못합니다. 변명 중에 가장 쉽게 자주 하는 말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만약 시간이 생긴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간이 생기면 미뤄두었던 다른 일을 하거나 핸드폰을 뒤적거리거나 쇼핑을 하느라 바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잠시 일상을 멈추고 잊고 살던 것을 생각할 시간도, 오늘 하루를 온종일 누려볼 시간도, 내 마음을 돌볼 시간도 우리에겐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평일도 인생이니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신지 작가의 신작 에세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쓴 시간이 곧 나라는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접고 글을 쓰면서 살고 싶은 바로 그 시간을 사는 연습을 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내가 보내는 하루의 시간은 당연히 내가 계획하고 쓰는 내 시간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쓰고 있다고 생각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죠? 저자는 어릴 적 생활계획표 얘기를 하면서 달라진 우리의 시간에 대해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땐 방학이 시작될 때마다 툇마루에 엎드려 누운 채로 생활계획표를 짜곤 했었다.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동그라미. 그 안을 어떻게 나누고 무엇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었다. 그건 내 하루고 내 방학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노는 일로만 채우지도 않았다. 어린 마음에도 어느 정도의 균형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다. 이만큼 놀고 이만큼 공부, 틈틈이 심부름, 다시 이만큼 놀고 이쯤엔 책 읽기. 이 만화 영화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잠자리에 드는 건 이때쯤. 별과 달을 그려 넣는 것으로 마무리되던 나의 즐거움을 챙기는 것과 생활을 돌보는 적당한 의무를 잊지 않던 시간표. 이 하루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시절. 그때처럼 시간의 주인이 나란 걸 잊지 않고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내 곁에 분명히 있지만 사라져버린 듯 느껴지는 시간을 되찾아야겠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과 다르지 않았다.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니까. 이렇게 좀 더 살아보고 싶다 하는 시간을 늘리려면 다른 것을 할 시간을 줄여야 한다. 선택은 동시에 포기다. 나로 살기 위해 선택하고 싶은 것과 아쉽지만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가려내는 것만으로 삶이 단출해진 기분이 들었다.
시간을 선택한 삶은 나를 천천히 바꾸어 놓았다. 오랫동안 나의 문제로 여긴 것들이 시간의 너른 바다에 녹아 사라져갔다. 회사 일 대신 글 쓰는 일에 마음을 쏟고 중요한 것보다 소중한 것을 먼저 챙기게 되면서 비로소 이 하루가, 이 삶이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는 안도를 느낄 수 있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늘 나중으로 미뤄두었던 가족에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애틋한 타인들에게 말을 걸고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우리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희망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바삐 살다가 나를 놓쳐버린 기분이 드는 내 삶인데 어째서 나 하나를 행복하게 해주기가 이리도 힘든가 상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 번 접은 쪽지처럼 이 말을 건네고 싶다. 우리에겐 아직 쓰지 않은 용기가 있다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있다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언제든 내가 나에게 더 나은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어쩌면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일들에 쫓기느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너무 오래 잊고 지낸 건 아닐까? 이 세상에서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이 삶을 조금 더 기쁘게 사는 일일 것이다. 저자는 내 시간이란 바로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이 책은 작가가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관계가 자신의 시간을 되찾은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아무런 셈도 없이 돕는 사람. 엄마를 슬프게 하는 건 주름이다. 다른 또래들에겐 희미한 것 같은데 자신에게만 유독 깊고 뚜렷하게 있는 주름. 수확한 오이나 버섯을 팔러 시장에 나가거나 장마 뒤에 숲을처럼 자라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갈 때면 사람들은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유, 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주름들 좀 봐.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그런 말은 집에 오는 내내 장바구니 속에서 종아리를 툭툭 찌르는 뾰족한 무언가처럼 남기에 엄마는 때때로 내게 전화해 하소연을 하곤 했다.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문다. 어떤 말도 적당치 않아서다. 주름에 적은 자외선이야. 선크림을 매일 발라야지.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며 피지땀을 흘려댈 사람에게 선크림은 피부에 뭔가를 한 겹 더 씌운 것 같아 영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사람에게 이제와 그런 걸 권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 남들 말 신경 써서 뭐해. 그 사람들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안다고. 괜찮아. 신경이 쓰여서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큼이나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이 있을까? 신경은 안 쓰려 할수록 더 쓰이는 거고 본인이 지금 안 괜찮다는데 듣는 나 혼자 뭐가 괜찮다는 건지. 평생 동안 일궈온 일원과 고랑처럼 깊게 팬 엄마의 주름을 이제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세월도 돌이킬 수 없고 누군가 내뱉은 말도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 앞에서 나는 자주 무력해져서 입을 다문다.
지난번 집에 갔을 땐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할머니들 간식을 좀 내어드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집 앞 고추밭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이제 막 이파리가 무성해지려는 고추들 옆으로 방해꾼처럼 자란 잡초를 뽑고 고추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흙을 다시 한번 덮어주는 작업이었다. 꽃무늬 작업 모자를 쓴 채 고랑에 한컷 웅크려 앉은 이는 몸집이 너무 작아서 떼약볕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에도 흔들릴 것만 같았다. 인기척을 느낀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나왔나? 손씨 아줌에 오랜만에 보제. 안녕하세요. 신지 왔나? 언제 왔나? 어젯밤에요. 그래, 잘했다. 엄마도 보러 오고. 더운데 왜 나왔나? 어여 들어가라. 안 더워요. 아니다, 들어가라. 볕에 탄다. 들어가 밥 무라. 아침 묻나? 밥도 무겁고 덥지도 않은데 80 넘은 할머니에게 내가 더위 걱정을 듣는 게 맞나 싶어 머쓱해졌다. 실내에서 막 나온 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아침나절 내내 밭을 수없이 오간 할머니의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엄마가 손씨 아지매라 부르는 할머니는 고향집에서 걸어서 10여 분 걸리는 옆마을에 사신다. 그 집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키가 커 내가 어렸을 적부터 키 큰 할아버지로 통하곤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게 몇 해 전이었더라. 67살 무렵엔 그 집에 종종 심부름을 가곤 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했던 키 큰 할아버지는 내가 대문에 서서 할부지요 하고 부르면 어둑한 방에서 큰 키를 접으며 나오셨고 은단 냄새가 밴 손으로 어린내가 집으로 무사히 배달해야 할 무언가를 건네주셨다. 부엌에서 젖은 손을 닦으며 나와 내 손에 육아사탕이나 땅콩 캐러멜 같은 걸 쥐어주던 할머니가 손씨 할머니였고 그때도 할머니는 새처럼 몸집이 작았고 지금보다 곱고 푸른 목소리로 순식간에 착하다, 예쁘다, 장하다 같은 말을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다정한 말을 온몸에 콩고물처럼 묻히고 말랑한 인절미의 마음이 되어 돌아가는 길은 하나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집에 심부름 가는 일이 싫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내가 기억하는 건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이 전부다. 시골에 들러도 친척집이 아닌 옆마을에 사는 할머니 댁을 일부러 찾아갈 일은 없었기에 정말 오랜만에 뵌 얼굴이었다. 밭일이 얼추 마무리되었을 즈음 엄마는 이른 저녁을 들고 가시라고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는 땀도 익히 났는데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배도 안 고프다고 그냥 가겠다고 했고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붙잡느라 실랑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먼 옛날부터 길 가다가도 엄마가 밭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걸 보면 밭둑을 올라와 일을 도와주고 가던 사람이 할머니였다는 게. 덕분에 혼자선 오래 걸릴 일을 반나절 안에 마친 엄마가 식혜나 찐 옥수수라도 드리려고 부엌으로 간 사이 도망치듯 사라지곤 하셨던 것도. 한사코 도와준 다음 한사코 도망치던 뒷모습. 두 사람의 익숙한 실랑이가
한동안 잊고 살던 기억을 깨웠다. 엄마가 떼약볕 아래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건 집에 빚이 늘어나면서부터였다.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어른들 드실 밥을 안 치고 밭에 나갔고 밤이슬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몇 년 차로 쓰러진 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집에서 오랜 투병을 시작했다. 농사일이 밀린 날이면 엄마는 캄캄한 밤에도 헤드랜턴을 쓴 채로 오이덩굴을 손질하곤 했다.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너머로 어른거리는 랜턴 불빛에 혀를 차며 말했다. 저 집은 돈독이 올라 저렇게 일한다고. 독한 것 좀 보라고. 쉽게 흉보고 소문에 옷을 입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구경꾼들처럼 남의 삶에 말없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선 친구처럼 엄마를 도운 건 늘 할머니였을 것이다. 처음엔 농사일과 집안일과 병수발에 지쳐가는 새댁이 안쓰러워서, 나중엔 같이 나이 들어가며 평생을 해도 끝나지 않을 고단한 노동을 나눌 수 있는 게 서로밖에 없어서. 나는 지금도 놀랍다. 엄연히 우린 남남인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까지 엄마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세상에 아직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나까지 나서서 붙잡자 할머니는 고집을 꺾고 집으로 들어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후식으로 내어간 수박을 조금 드셨고, 누가 재촉하는 것도 아닌데 서둘러 일어나셨다. 이번에도 주방에 있다가 할머니가 나가셨다는 걸 뒤늦게 눈치챈 엄마는 앞치마에서 꺼낸 흰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네가 넣은 거라고 해. 나이 40을 앞두고도 나는 여전히 엄마가 손에 쥐어주는 돈 봉투를 마치 내가 준비한 것인 양 건네러 헐레벌떡 뛰어가는 사람이다. 엄마가 나를 내내 막내처럼 여기는 이유를 그럴 때면 알 것 같다. 챙겨야 할 것을 제때 못 챙기고 살며 미안하고 고마우면 고장나듯 멈춰 입을 다무는 사람. 그게 나다. 아까부터 뭔가 잘못한 기분으로 서성이던 나는 할머니를 놓칠세라 뛰어나갔다. 해지는 농로 위로 보행차를 끌고 멀어지는 할머니가 보였다. 할매, 왜 또 나왔노? 드가지. 이거 드리려고요. 매번 엄마 도와주시는 거 고마워서. 야가 왜 이카노? 치아라. 됐다. 한사코 안 받으려는 할머니 손을 피해 보행차 뒤쪽 주머니에 봉투를 밀어넣었다. 진짜 고마워서 드리는 거라며 우길심산으로 할머니를 안아드리는데 한참이나 팔을 오므려야 안아질 만큼 몸집이 작았다. 할머니들은 대체 왜 그럴까? 보고 있을 땐 참을 수 있는데 안아버리면, 냄새를 맡으면 꼭 눈물이 난다. 몸을 떼자 할머니 눈가도 붉다. 왜 이 기착하나? 착할 리가 없다. 내가 지금 눈물이 나는 건 모르고 산 20년 때문이다. 19겨울에 서울로 떠나고 집은 늘 잠시 다녀가는 것 정도로 여길 때,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기 바빠서 나 좋은 거, 나 바쁜 거, 나 슬픈 거, 그런 것에 빠져 고향집은 먼지 앉은 닫힌 방처럼 여길 때,
그때도 이곳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걸어가다가 혼자 일하는 엄마가 눈에 밟혀 또 가던 길을 멈추고 밭두렁으로 올라와 풀을 뽑아주었을 것이다. 엄마 주름이 늘어가는 시간 동안 할머니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겠지. 이제 늙은 엄마와 더 늙은 할머니가 떼약볕 아래에서 풀을 뽑는 가운데 나만 멀뚱히 서 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왜 이키 착하나? 그런 말에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만큼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다. 할머니는 다시 보행차 손잡이에 몸을 기댄 채 노을지는 시골길을 걸어가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생각한다. 내가 배우고 싶은 삶이 이곳에 있다고. 강의실이나 도서관이나 방송국 조명 아래가 아니라 이 들판에 산자락에 색색의 지붕 아래에 있다고. 어떤 마음이 너무 귀해서 미안해지는 건 그 속에서 내가 잊고 살던 더 나은 것을 보기 때문은 아닐까. 아무런 셈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돕는다는 자각 없이도 돕는 할머니 곁에서 나는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배운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돕고 슬픈 사람이 슬픈 사람을 돕는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세상은 이미 틀렸다는 비관이나 사람에게 환멸을 느낀다는 말 같은 건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누군가 이미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이 희망이 될 때가 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다. 내가 끝끝내 어떤 낙관을 향해 몸을 돌린다면 믿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세상이 어때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보고 싶은 그 세상을 먼저 살아내면 된다는 것도. 솟아나는 말들을 나는 그대로 둔다. 희망이 생기도록 내버려 둔다. 가르친 적 없는데 배우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아는 할머니들의 교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숙 씨가 살면서 가장 아낀 것. 현관문 앞에 박스 하나가 놓여 있다. 옆면에 쓰인 커다란 글자를 본다. 스트라이프 반자동 우산. 내가 우산을 한 박스씩 샀을 리야 없고 시골에서 인숙 씨가 보낸 택배다. 그제 양파를 캤다고 했으니 아마 햇양파와 감자, 강낭콩 같은 것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다. 집 앞에 아무리 택배 박스가 쌓여도 인숙 씨가 붙인 박스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브랜드 로고를 멋들어지게 뽐내는 박스들 사이에서 어디선가 많이 헤매고 온 듯 행색이 좀 초라해진 박스들. 옆면에 적힌 글자도 제각각이다. 20년 전통 주물 압력솥. 아침에 좋은 사과즙. 문경 오미자. 살초 대첩. 아무리 그래도 제초제 박스에 식량을 담아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 박스들은
지금 인숙 씨 손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시골에서 택배 박스란 우체국에 비치된 규격 상자가 아니라 한 번 소임을 다한 뒤 다음 쓸모를 기다리는 헌 박스들이니까. 어떤 연유로 집에 들어온 것이건 인숙 씨는 박스를 바로 접어서 버리는 법이 없다.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일단 쟁여둔다.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박스는 우리 집으로도 오빠 집으로도 가고 시골집에 온 친척들의 차 트렁크에 농작물을 가득 담고서 실리기도 한다. 인숙 씨가 박스만 아끼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택배를 보낼 땐 마치 농산물로 테트리스를 하듯 빈 곳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사과가 맞닿아 생긴 빈자리엔 그보다 알이 작은 대추를 채우고 그래도 남은 틈엔 강낭콩이라도 후두둑 따와서 쏟아 부어야 성이 차는 시기다. 외딴 집에 택배를 가지러 오는 기사님의 수고를 아껴야 하고 한 번 보낼 때의 배송비와 인숙 씨의 것도 아닌 기름값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시골집에 두고 온 등산화를 붙여달라 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이튿날 집 앞엔 그맘때 수확한 농작물로 가득 찬 박스가 도착했다. 등산화를 꺼내 신어보려던 나는 깜짝 놀랐다. 엄지 발가락에 감자가 닿았던 것이다. 황급히 들어올린 신발 속에는 굵은 감자가 세 알씩 꾹꾹 채워져 있었다. 며칠 전 겨우 세상빛을 보았을 핵감자에게 미안할 정도였다. 이 일은 해품신, 핵감자를 품은 신발 사건으로 한동안 친구들 사이에 회자되었다. 그러니 다른 걸 아끼는 건 말해 무엇할까? 인숙 씨는 입을 닦을 땐 휴지를 한 칸만 쓰고 나무를 묻힌 위생 비닐 장갑은 씻어서 집게로 걸어두었다가 서너 번 더 쓰고 버린다. 내가 서울로 떠나며 두고 온, 사실은 버리고 온 티셔츠를 아직도 집에서 입고 더 이상 꿰맬 데 없이 해진 양말은 가스레인지라도 한번 닦고 버린다. 지난번에 이사 온 우리 집을 보러 올 때는 바쁜 애들이 마늘 깔 시간이나 있겠냐며 배낭 속에 깐 마늘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인숙 씨가 맨 배낭이 내가 대학생 시절 국토순례를 할 때 협찬으로 받았던 것이라 깜짝 놀랐다. 2006 문화원정대라고 박음질된 패치가 무슨 유물처럼 느껴질 만큼 세월이 흐른 뒤였다. 이게 아직 있었네 싶은 것들을 나는 매번 인숙 씨가 걸치고 있는 것들에서 발견한다. 아끼다 라는 말을 계속했더니 갑자기 이 단어가 생경하게 느껴져 사전을 뒤적여 본다. 물건이나 돈, 시간 따위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다. 소중하게 여겨 보살피거나 위하는 마음을 가지다. 맞네. 그건 인숙 씨가 맞다. 인숙 씨가 함부로 쓰는 건 아무것도 없다. 원래 어떤 용도로 세상에 나왔건 인숙 씨 손에 들어오면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닦인 다음 끝까지 쓰이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 인숙 씨를 보고 자란 탓에 나는 엇나가는 마음에라도 손에 들어온 뭔가를 팡팡 써버리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적고 싶지만 강은 다 쓴 치약을 가위로 반 잘라 속을 파내고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란 적 있다. 뭘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를
나는 죄다 인숙 씨에게서 배웠다. 그런 인숙 씨가 평생 가장 아낀 걸 안다. 삶이다. 내 몫으로 온 것이니 아꼈고 어떻게 더 쓰일지 모르니 아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그가 삶으로부터 도망치려 한 적 없다는 걸 안다. 23세 결혼하자마자 시할머니 중풍수발을 들어야 했을 때에도 빨래 널고 돌아서면 빨랫감이 또 쌓여있는 집에서 한겨울에 맨손으로 빨래를 하다 펑펑 울었을 때에도 그나마 자신을 아껴주던 시아버지가 폐암 선고를 받고 집에서 2년 넘게 투병을 했을 때도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살림이 막막할 때도 인숙 씨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전에 살 방법을,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이었다. 나쁜 일이 왔으면 다음엔 좋은 일도 올 거라고,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나쁜 일 속에서도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는 인숙 씨는 그래서 늘 괜찮은 것부터 먼저 말해준다. 비바람 막아주는 집이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다행이냐고. 시아버지가 짤순이를 사줬을 때 빨래를 손으로 안 짜도 돼서 너무 기뻤다고.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 정직하게 벌어서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사람된 도리이니 속이 편하다고. 10살 무렵이었나? 어린 마음에도 이 집에서 엄마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여겼을 때, 그때도 인숙 씨는 울고 난 얼굴로 말했다. 엄마랑 도시 가서 살까? 붕어빵 리어커를 끌든 식당 설거지를 하든 위하든 동 먹고 살겠지. 나는 안심했다. 인숙 씨가 싸게 될 가방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골처럼 마당도 마루도 없는 도시의 어느 단칸방에서 일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상상을 아주 잠시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슬프고 좋았다. 도시에 가고 싶을 만큼 인숙 씨를 울리지 않는 삶이 거기 있기만 하다면. 다 울고 난 인숙 씨는 도시에 가는 대신 밭으로 갔다. 새벽 5시쯤 동이 터올 때 일어나 밤이슬에 발목을 적시며 작물을 일구었고, 한여름 볕을 견디고 선 작물들처럼 까맣게 탄 팔다리로 고비고비를 넘었으며,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린 뒤에야 하루치의 삶을 살아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40년을 꼬박 그렇게 살았다. 그 세월이 말도 안 된다 싶을 때마다, 나로선 도저히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자꾸 인숙 씨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진다. 이 삶을 어딘가에 반복해 적어두고 싶어진다. 더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알게 될 때까지. 내 안부보다 먼저 그의 안부를 물어올 때까지. 몇 권의 책을 내놓으로 종종 일상의 순간들을 아끼며 사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아낀다는 그 말 때문인지 자동으로 인숙 씨가 떠오른다. 내가 삶의 구석구석을 어떻게든 아껴보려는 사람으로 자랐다면 그건 모두 그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생각. 사실은 사는 법을 다 인숙 씨에게서 배웠다는 생각.
그럼에도 나는 인숙 씨에 비해 약한 사람이라 자주 도망치고 싶어진다. 삶으로부터도, 나로부터도, 사소한 좌절과 실망으로부터도. 오늘만 해도 마감으로부터 도망치느라 이방 저방을 옮겨 다니고 괜히 빨래를 하고 원두를 사러 나갔다가 늦은 오후 결국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왔다. 도망치고 싶어지는 순간이 몸집을 부풀려 커지면 나는 인숙 씨가 아니라 인숙 씨 집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 속으로 그것들과 겨룬다. 밤새 무서운 기세로 덩굴손을 뻗는 오이, 떼약볕 아래 매운맛을 응축중인 고추, 참나무의 양분을 한껏 빨아들이는 표고버섯과 마침표처럼 단단하게 여물어가는 참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지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나도 인숙 씨가 기른 것 중 가장 튼튼한 것은 나여야만 한다고. 이 삶을 아끼는 것으로 나는 그의 자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한여름 그늘 한 점 없는 들판에 팔다리를 꼿꼿이 펼치고선 작물이 된 기분이다.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듯이 내 삶이 아직 자라고 있다.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내게 소중한 것들을 자꾸 뒤로 미루며 살고 있진 않나요?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 내가 보내는 내 하루의 시간이지만 왠지 나의 하루라는 생각에서 멀어지고 남을 위해 산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마음이 헛헛해지기만 하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나의 하루가 되기 위해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